가와바다 야스나리의 바둑을 소재로 한 소설 명인 이렇게 씁니다. 이 작품은 혼인보 슈사이 명인의 은퇴 기념 대국,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바둑 대국이었죠. 그 대국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도쿄 니치니치 신문사가 주최해서 1938년 6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반년여에 걸쳐서 두어진 대국인데요. 이 슈사이 명인이 택한 상대는 당시 젊었던 키타니 미노루 7단인데 소설 속에는 오다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키타니 미노루는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데 우리나라 현대바둑의 문을 연 조남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김인의 스승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한 유명한 기사 조치훈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대국 때 대국을 주최한 도쿄 니치니치 신문에 기보와 함께 게시된 관전기가 나왔는데 그 관전기를 작가 가와바다 야스나리가 썼습니다. 이 대국이 끝나고 난 뒤에 10수년 있다가 1951년부터 54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이 작품은 당시의 기억과 기록을 가지고 쓴 소설입니다. 이 작품 속에는 나 또는 우라카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건 가와바다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다케, 기타니 미노루죠. 오다케와 우라카미를 제외한 다른 모든 등장인물은 실명으로 나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명인, 일본 바둑사에서 이 메이진이라고 하는 명인은 그 시대 최고의 기사에게 바치는 종신명예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보는 원래 세습 가계였던 것이었는데 이 은퇴 기념 대국을 계기로 이 바둑계에 개방되어 가지고 타이틀 칭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혼인보전, 흔히 본인방전이라고도 부르죠. 네. 모두 41개의 글로 이루어진 중편 소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 제21세 혼인보 슈샤이 명인은 쇼와 15년 1940년입니다. 1940년 1월 18일 아침 아타미의 우로코야 여관에서 작고했다. 향년 67이었다. 이 1월 18일의 기일은 아타미에서는 기억하기 쉽다. 오자키 고요가 쓴 곤지키 야사라는 소설에 아타미 바닷가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공 하자마 가니치의 저 유명한 대사에서 이 달, 이 밤의 달이라고 하는 날을 기념해서 1월 17일을 아타미에서는 고요제, 홍엽제입니다. 한자로는 고요제라 부른다. 슈사이 명인의 기일은 그 고요제 이튿날이 되는 것이다. 고요제에는 해마다 문학적인 행사가 개최되는데 명인이 죽은 쇼와 15년의 고요제는 가장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오자키 고요 외에 아타미에 인연이 깊었던 다카야마 조규와 스보우치 소요를 보태어 세작고 문인을 위령하고 또한 전년도 작품에서 아타미를 소개한 다케다 도시이코, 오사라지 지로, 하야시 후사오 세 소설가에게 시의 감사장이 정려되었다. 나도 아타미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이 고요제에 참석했다. 17일 밤 시장이 초대한 연회는 내가 묵고 있는 주라쿠라는 여관에서 베풀어졌다. 그래야 18일 새벽녘에 명인이 죽었다는 전화가 나를 깨운 것이었다. 나는 곧 우로코야에 가서 조상을 하고 일단 여관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고서 고요제에 와 있는 작가나 시의 행사위원들과 함께 소요의 묘지에 가서 꽃을 바치고 바이엔으로 돌았는데 그 부쇼 안에서 열린 연회 도중에 다시 우로코야에 가서 명인의 죽은 얼굴을 사진으로 찍고 좀 있다가 유해가 도쿄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했다. 명인은 1월 15일 아타미에 와서 18일에 죽었다. 마치 죽으러 온 것 같았다. 나는 16일에 명인을 여관으로 찾아가서 장기를 2판 두었다. 저녁 나절이 돼서 내가 돌아간 뒤에 갑자기 명인의 용태가 나빠졌다. 명인이 좋아하던 장기도 나하고 둔 것이 마지막이었다. 결국 나는 슈사이 명인의 마지막 성부 바둑의 관전기를 쓰고 명인이 마지막 둔 장기 상대를 하고 명인의 마지막 얼굴, 죽은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던 것이다.
명인과 나와의 관계는 도쿄 니치니치 신문사가 인태기가 일본식 표현인데요. 은퇴 기념 대국입니다. 인퇴기의 관정기자로 나를 지명해 준 데서부터 시작된다. 신문사가 주최하는 바둑으로서도 이 바둑은 공전저루로 대규모였다. 6월 26일 시바 공원의 고요관에서 두기 시작하여 이토의 당코원에서 끝마친 것은 12월 4일이었다. 한 판의 바둑에 거의 반년이나 걸린 셈이다. 14회나 대국을 계속했다. 나는 신문에다 관정기를 64회에 걸쳐 연재했다. 하긴 바둑 도중에 명인이 병환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8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3개월은 중단했다. 그러나 명인의 병환이 중태였기 때문에 이 바둑은 더욱 비통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역시 이 바둑이 명인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해야 하겠지. 이 바둑이 끝난 뒤에 명인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약 1년쯤 지나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이 명인의 인퇴기가 끝난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면 쇼와 13년 1938년입니다. 앞으로는 일본 연으로 그냥 읽겠습니다. 쇼와 13년 12월 4일 오후 2시 42분이었다. 흑의 237이 마지막 착수였다. 그리고 명인이 아무 말 없이 공배를 하나 채운 순간에 5집인가요? 하고 입회자인 오노다 6단이 말했다. 매우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명인의 5호 패가 분명하므로 굳이 개가를 하는 수고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명인에 대한 사례였을 것이다. 그래, 5집. 하고 명인은 나지기 말하고 좀 부스부스한 눈꺼풀을 치켜 올리더니 판을 정리해 보려고는 하지 않았다. 대국실에서 줄곧 지키고 있는 진행 담당자들도 누구 한 사람 말을 하지 못한다. 그 무거운 공기를 완화시키려는 듯이 명인이 조용하게 말했다. 내가 이분을 하지 않았더라면 8월 중에 학고 내에서 끝났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소비한 시간을 물었다. 100은 19시간 57분, 3분만 더하면 꼭 반입니다. 하고 기록계 소년기사가 대답했다. 흑은 34시간 19분. 바둑의 각자 제한 시간은 고단자의 경우 대개 10시간 정도인데 이 바둑이 한해서만 40시간이라는 약 4배로 연장되고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흑의 34시간은 대단히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이다. 바둑의 시간제가 정해진 후로는 공전저루일 것이다. 끝난 것이 마침 오후 3시 가까운 무렵이었으므로 여관 하녀가 간식을 가지고 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없는 가운데 반면을 보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이 단팥죽? 하고 명인이 상대자인 오다케 칠단에게 말했다. 젊은 칠단은 바둑이 끝났을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명인한테 절을 한 채로 고개를 깊이 수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두 손을 나란히 무릎 위에 놓고 원래 하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명인이 판 위에 돌을 거두기 시작하자 오다케 칠단도 따라서 흑돌을 통에 쓸어 넣었다. 명인은 대국자의 감상다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언제나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대국실을 나갔다. 오다케 칠단이 졌더라면 무슨 말을 했을 것이다. 나도 내 방에 돌아와서 언뜻 바깥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빠른지 오다케 칠단은 도테라로 갈아입고 마당에 나와 저쪽 편 벤치에 혼자 걸터 앉아 있었다. 굳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을 수그리고 있었다. 겨울 날씨의 흐린 저녁 낮을 냉기가 감도는 넓은 마당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내가 마당으로 향한 유리문을 열고 오다케씨 하고 불러도 골이 난 것처럼 슬쩍 돌아다 볼 뿐이었다. 눈물이 나고 있는 게지. 그 모습에 외면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명인의 부인이 인사를 하러 왔다. 오랫동안 이모저모로 수고를 끼쳤습니다. 내가 부인과 두세 마디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오다케 칠단의 모습은 마당에서 사라졌다. 그러더니 역시 또 빠른 동작으로 문푸쿠, 이것은 문복이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가문의 문장이 달린 일본 예장입니다. 여기 차릴 때 입는 옷인데요. 문푸쿠로 예절을 갖추어 내외가 동반하여 명인방을 비롯하여 진행 담당자들 방으로 인사를 하며 돌았다. 내 방에도 왔다. 나도 명인방에 인사를 하러 갔다. 3. 반년이나 걸린 바둑도 승부가 나버리니까 그 이튿날에는 진행 담당자들도 모두 분주하게 돌아갔다. 마침 이토선에서 시운전을 한다는 전날이었다. 연말 연초의 온천에 손님이 붐비는 철을 앞에 두고 전차가 개통하는 이토의 거리는 큰 길에 축하 장식을 하여 활기를 띠고 있었다.
이른바 통조림을 당한 기사들과 함께 나도 여관에 들어박혀 있었으므로 돌아가는 버스를 탈 적에 거리의 장식이 눈에 띄자 동굴을 나온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다. 새역 근방에는 흙빛깔의 싱싱한 도로가 나 있거나 급하게 짓는 건물이 서가고 있는데 그러한 신계지의 난잡한 풍경도 나에게는 사회의 활기로 보였다. 버스가 이토 거리를 벗어나 바닷가로 달리는 길에서 나뭇가지를 등에 진 안여자를 만났는데 손에 풀고사리를 가지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풀고사리를 잡으면 아는 여자도 있었다. 나는 갑자기 사람이 그리워졌다. 산을 넘어와 인가의 연기를 본 때 같았다. 말하자면 설을 맞이하는 준비를 한다든가 하는 보통 일상생활의 관습이 그리운 것이었다. 나는 이상스러운 세계에서 탈출한 기분이었다. 아녀자들은 나무를 해가지고 저녁밥을 지으러 돌아가는 것이리라. 바다는 태양의 위치가 분명치 않은 둔한 빛깔로 갑자기 어두워질 듯 싶은 겨울색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버스 안에서도 나는 역시 명인을 생각하고 있었다. 노 명인의 강한 인상이 아직도 나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리워하는 느낌이 드는지도 몰랐다. 바둑의 진행 담당자들도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떠난 뒤에 노 명인 네분만이 이토의 한 여관에 남겨지고 있는 것이다. 불패의 명인이 일생의 마지막 승부바둑에서 패배를 당했으므로 그 대국장에 있고 싶지 않은 것은 누구보다도 명인 자신일 것이며 병환을 무릅쓰고 싸운 고달픔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더욱이나 빨리 장소를 옮기는 게 좋을 터인데 그런 일에 대해서 명인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일까? 진행 담당자들이나 관전을 한 나마저도 더 이상 이곳을 견디지 못하여 달아나는 것처럼 돌아갔는데 패배를 당한 명인만이 남겨져 있으니 그 울적하고 쓸쓸한 기분은 남들의 상상에 맡기고 자기 자신은 태연스러운 얼굴로 평상시나 다름없이 고적하게 앉아있는 것일까? 상대자인 오다케 칠단은 재빨리 돌아갔다. 자식이 없는 명인과는 달리 그에게는 식구가 많은 단란한 가정이 있었다. 가족이 모두 16명이 되었다는 편지를 오다케 칠단의 부인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은 이 바둑이 있은 2, 3년 후였다고 생각한다. 16명이라는 대가족에도 오다케 칠단의 성격이나 생활의 격식이 느껴져서 방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칠단의 부친이 작고하여 16명이 15명으로 줄었다는 통지를 받고 문상을 간 일이 있었다. 문상이라 해도 장산날부터 한 달이나 지난 뒤였을 것이다. 나는 첫 방문이었고 칠단은 집을 비우고 있었지만 부인이 정답게 해주었으므로 응접실로 들어갔다. 부인은 인사를 끝내더니 사인문 앞에까지 가서 자, 다들 이 방으로 불러드려요 하고 누군가에게 말했다. 부산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소년 4, 5명이 응접실로 들어왔다. 어린이의 차렷 같은 자세로 한 줄로 늘었었다. 모두 내 제자인 듯 12세부터 20세 정도까지의 소년들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 볼이 빨갛고 둥글둥글하게 몸집이 큼직한 소녀도 끼어 있었다. 부인은 나를 소개하고 선생님께 인사드리세요 라고 말했다. 제자들은 꾸벅 절을 했다. 나는 따뜻한 가정을 느꼈다. 꾸밈새는 없고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행하여지는 가정이었다. 소년들은 곧 응접실을 나가더니 넓은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부인이 권하는 대로 2층에 올라가서 내 제자에게 한판 배웠다. 부인은 연달아 음식을 내주었으므로 나는 꽤 오래 머물렀다. 가족이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제자들도 포함한 이야기였다. 내 제자를 4, 5명이나 데리고 있는 것은 젊은 기사로서는 이 사람밖에 없었다. 그만큼 평판과 수입이 좋은 셈인데 또한 오다케 칠단이 아이들을 좋아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성질이 거기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리라. 명인 인태규의 상대로 여관에 통조림이 되어 있는 동안에도 대국을 한 날에는 저녁낮을 그날 진행을 마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선생님에게 부탁드려서 몇 수까지 나갔어요. 보고는 그뿐으로 바둑의 형세를 암시하는 따위 점잖지 못한 말이 있을 리는 없었는데 이 전화소리가 칠단방에서 들려오면 나는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4. 시바 고요관에서 열린 대국식에서는 흑이 한 수 두고 백이 한 수 두었을 뿐이고 이튿날도 12수까지 밖에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대국장을 학고내로 옮기게 되어 명인과 오다케 칠단 그리고 진행 담당자들이 모두 동행해서 도가시마의 다이셰이관에 도착한 날은 바둑도 아직 이제부터이고 대국자 사이에 갈등도 없으므로 명인도 도쿠리 한 병을 비우지 못하는 주량이지만 저녁상에서 반주 몇 잔을 기울여 기분이 부드러워져서 몸짓 섞은 만담을 할 정도였다.
우선 안내된 넓은 방에 놓인 커다란 책상이 스가로 칠을 한 듯이 보인 데에서 칠 이야기가 나와 명희는 말했다. 언제든가 옷으로 만든 바둑판을 본 일이 있습니다. 옷을 바깥에다 칠한 게 아니고 속부터 온통 옷으로 굳힌 것으로 아오모리의 어떤 칠장이가 도락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25년 걸렸다고 하더군요. 마르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그 위에다 칠을 해 가자니까 그만큼 세월이 걸리겠죠. 바둑통이나 그 상자도 옷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박람회에 출품해서 5,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이는데 팔리지 않으므로 3,000원으로 주선을 해달라고 일본 기원으로 들고 왔어요. 그런데 여간 무거워야지. 나보다 무거워요. 13관이나 되는 것이었다니까. 그리고 오다케 7단을 보면서 오다케 씨는 더 뚱뚱해지셨네요. 16관. 그래요. 나이 꼭 갑절이군. 나이는 내 반에 차지 않지만. 30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싫습니다요. 30. 선생님 댁에 공부하러 다니던 시절은 수척했어요. 라고 오다케 7단은 소년 시절을 회상하며 선생님 댁에 묵고 있을 때 병이 나서 사모님께 매우 폐를 끼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단 부인의 고향인 신시우의 온천 이야기에서부터 가정 이야기가 나왔다. 오다케 7단은 5단 당시 23세로 결혼을 했다. 아이가 3명, 내 제자가 3명, 두 어른을 합쳐서 3명이랍니다. 10명의 가족이었다. 6살 난 맏딸이 옆에서 보고 바둑을 배웠다고 하면서 요전에 세이모쿠, 세이모쿠는 성목이라고 적혔네요. 거룩할 성자입니다. 9점 전바둑을 말한답니다. 세이모쿠로 두어봤습니다만 그때 기보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하, 세이모쿠로 그거 참 대단하군 하고 명인도 말했다. 둘째인 4살짜리도 단수는 알아보는가 봐요. 천분이 있는지 어떤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진보를 바랄 수가 있다면 그 자리에 어울려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지 망설이는 것 같았다. 기계의 제1인자인 오다케 7단이 6살이나 4살 난 계집아이를 상대로 바둑을 두어보고 어린 딸에게 천분이 있으면 자기와 같은 기사로 키우고 싶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바둑 천분은 10살 무렵에 나타나며 그 무렵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공을 바랄 수 없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나에게는 오다케 7단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바둑으로 신지표 있고 아직은 바둑으로 필요하지 않은 30세의 젊음이 갖는 힘일까? 가정도 틀림없이 행복한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때 명희는 지금 사는 세다가야에 있는 집은 260평 대지에 건평이 80평이라 마당이 비교적 좁기 때문에 그곳을 팔고 좀 더 마당이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가족 이야기를 하려니 명인의 가족은 현재 그 옆에 있는 부인과 둘뿐이다. 지금은 내 제자도 없다. 5. 명인이 성누가병원을 퇴원하고 3개월간 중단되었던 바둑은 이토의 당코원에서 다시 계속되었는데 첫날에 흑 101수부터 105수까지 겨우 5수 진행했을 뿐으로 다음 날짜도 정하지 못하는 분규가 생겼다. 명인이 신병으로 인하여 대국 조건의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서 오다케 7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이 그렇다면 이 바둑을 포기하겠다고 버틴 것이다. 갈등은 학군의 때보다도 풀어지기 어려웠다. 대국자도 진행 담당자들도 여관에 들어박혀 답답한 나날이 헛되이 흘러가므로 명인이 기분을 전환하려고 가나에 소풍을 간 일이 있었다. 외출을 싫어하는 명인이 자진해서 간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다. 명인의 제자 무라시메 5단, 기록을 맡아보는 소녀 기사와 내가 동행을 했다. 그러나 가나의 관광호텔에 들어가서는 넓은 홀의 하이칼란 의자에 몸을 의지하여 홍차나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 명인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이 홀은 유리창으로 둘러져 본관에서부터 마당으로 둥그렇게 빠져나와 있었다. 전망실이나 일광실 같기도 했다. 넓은 잔디밭 뜰 좌우 쪽에 후지 코스와 오스마 코스 두 군데의 골프장이 보였다. 정원과 골프장 너머는 바다였다. 전부터 나는 가나의 환하게 펼쳐진 풍경이 마음에 들었으므로 기분이 울적한 명인이 구경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명인의 태도를 살피고 있었다. 명인은 다만 우두커니 있을 뿐 경치를 보는 것 같지 않다. 주변의 관광객들에게 시선을 향하지도 않는다. 명인이 안색도 움직이지 않고 경치에 대해서나 호텔에 대해서나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언제나 그렇듯 부인이 장면을 수습하여 경치를 칭찬하면서 명인의 동의를 구했다. 명인은 찬성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았다. 나는 명인을 밝은 양지 쪽에 두고 싶어서 마당으로 나가자고 했다. 자, 바깥으로 나갑시다. 일기가 따스우니까 괜찮아요.
기분이 상쾌해지실 거예요. 라고 부인은 나를 위해서도 명인을 재촉했다. 명인은 그렇게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시마가 가물가물하게 보이어 마치 봄날씨 같았다. 따스하게 파도가 잠든 바다에 솔개가 춤추고 있었다. 마당의 잔디 끝쪽에 소나무가 늘어서서 바다 가장자리에 줄을 긋고 있었다. 그 잔디와 바다의 경계선에 신혼여행을 온 몇 쌍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게 보였다. 광활하고 밝은 풍경 속에 있는 때문인지 신혼여행다운 어색한 점이 없고 새댁들 입은 옷이 바다나 소나무 빛깔에 떠올라 먼 눈으로 행복한 새로움이 싱싱하게 보였다.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부유한 가정의 신랑 신부들이다. 나는 뉘우친 비슷한 부러움도 느꼈으므로 저것은 모두 신혼여행이겠지요? 라고 명인에게 말했다. 별 재미도 없겠지? 하고 명인은 나직이 말했다. 명인의 이 무표정한 말을 나는 훗날에 가서도 다시 생각하는 일이 있었다. 나는 잔디 위로 걸어보고 싶었으며 그 위에 앉아보고도 싶었으나 명인은 한자리에 서 있을 뿐이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옆에 서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이 백기호로 차를 돌렸다. 이 조그마한 호수도 늦가을 오후에 깊은 고요를 간직하여 뜻밖의 아름다웠다. 명인도 차를 내어 잠시 동안 서서 내다보았다. 가나 호텔이 너무나 청명하기 때문에 나는 또 이튿날 아침부터 오다케 7단을 권해서 같이 갔다. 7단의 완고하게 꼬드러진 기분이 풀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일본 기원의 야하타 간사나 니치니치 신문의 스나다 기자도 같이 갔다. 낮에는 호텔 뜰에 있는 시골집에서 스키야키 요리를 해먹으면서 저녁 때까지 놀았다. 가나 호텔은 나는 전에도 무용가들과 오쿠라 기시치로, 실존 인물입니다. 실업가, 일본 기원의 후원자입니다. 오쿠라 기시치로의 초대를 받아 온 일이 있고 혼자 계획으로 온 일도 있었으므로 형편을 알고 있었다. 가나에서 돌아온 뒤에도 이 바둑의 분규는 계속되었다. 마지막에는 방관자에 지나지 않는 나의 입장에서도 혼인보 명인과 오다케 7단 사이를 알선하게 되었는데 어떻든지 다시 계속해서 바둑을 두기 시작한 것은 11월 25일이었다. 명인은 옆에다 커다란 오동나무 화로, 뒤에도 또 하나 길쭉한 화로를 놓게 했다. 물을 끓여 수증기가 나게 했다. 7단이 권하는 대로 목도리를 하고 안은 털실, 바깥은 모포처럼 보이는 두루마기 같은 방한복을 걸쳤다. 자기 방에서도 이것을 벗지 않았다. 그날은 미열이 있다고 했다. 선생님, 평열은? 바둑판을 향한 오다케 7단이 물으니까 글쎄요. 5도 7부나 8부, 9부 그 사이지 6도까지 가진 않아요. 라고 명인은 무엇을 음미하는 듯한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또 다른 때 명인은 키가 얼마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징병 검사 때는 4척 9치 9부였는데 그 후 3부자라 5척 2부가 되었어요. 늙으면 줄어드니까 지금은 꼭 5척입니다. 라고 말했다. 학군에서 대구 가는 도중 병이 난 명인을 진찰한 환자는 발육부진의 소년 같군요. 장단지에는 전혀 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끌고 다니기에도 힘이 부족하겠지요. 약도 성인분을 주어서는 안 되겠고 13, 14세 아이들 분량으로 해두어야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6. 바둑판 앞에 앉으면 명인이 커 보인 것은 물론 그 기의 힘과 품위이고 수업의 덕택이었으나 5척이라는 키에 비해서 동체가 길었다. 또한 얼굴도 길쭉하게 크고 코, 입, 귀 같은 각 기관 생김새가 컸다. 특히 턱뼈가 뾰족했다. 내가 찍은 죽은 얼굴 사진에도 그런 특색은 드러나 보였다. 명인의 죽은 얼굴이 어떻게 찍혀 있는지 사진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매우 걱정스러웠다. 나는 사진의 현상과 인화를 전부터 구단 실력인 노노미야 사진관에 부탁하였는데 노노미야의 필름을 가져다 줄 때 명인의 죽은 얼굴을 찍은 사연을 이야기하고 이것만은 조심해서 해달라고 다짐을 했다. 고요제 뒤에 나는 일단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아타미에 갔으므로 노노미야 사진관에서 죽은 얼굴 사진이 가마쿠라에 있는 내 집에 도착하면 곧 주라쿠 여관으로 붙이도록 하고 나는 아내에게 절대로 사진을 보아서는 안 된다. 남에게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당단히 당부해 두었다. 아마추어인 내가 찍은 사진으로 만약 명인의 죽은 얼굴이 추하거나 참혹하거나 해서 그런 것이 남의 눈에 띄고 그런 말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경우에는 명인을 더럽히는 짓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진이 좋지 않으면 미망인이나 제자들에게도 보이지 않고 태워버릴 작정이었다. 내 사진은 셔터에 고장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 찍었는지도 몰랐다. 내가 고요제에 관계한 사람들과 더불어 부시오암에서 점심 식사로 칠면조 스키야키를 먹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명인의 죽은 얼굴을 사진으로 찍는 일을 나에게 부탁한다는 유족의 의뢰를 전하는 말이었다. 그날 아침 죽은 명인을 만나고 돌아와 생각이 나서 가령 데드마스크나 최후의 사진을 유족이 원한다면 나로서도 사진을 찍을 수는 있다고 아내가 문상하러 가거든 여쭈어보라고 일렀던 것이다. 미망이는 데드마스크는 싫지만 사진은 나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찍으려 하니까 나는 책임이 중한 사진을 찍을 자신이 없었다. 또한 내 사진기는 셔터가 닫힐 때 자칫하면 걸리는 예가 있으므로 실패할 염려가 있었다. 고요제의 광경을 촬영하기 위해 도쿄에서 출장 온 사진사가 다행히 부슈함에 와 있어 명인의 죽은 얼굴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사진사는 기뻐했다. 명인과 아무 인연이 없는 사진사를 불현듯 데리고 가면 미망인이나 다른 측근자들은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찍은 것보다 나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고요제를 위한 사진사를 다른 일에 쓰서는 곤란하다고 행사 관계자로부터 항의가 나왔다. 당연한 일이다. 오늘 아침부터 명인의 죽음에 대한 감동은 나 하나의 것이었으므로 나는 고요제 사람들 속에서 엇갈린 기분으로 있었다. 나는 셔터의 고장을 사진사에게 보였다. 밸브를 열어두었다가 손바닥으로 셔터를 대신하면 된다고 사진사는 가르쳐 주었다. 새 필름을 넣어주었다. 나는 차를 타고 우로코야 여관으로 갔다. 명인을 눕힌 방은 덧문이 닫혀있고 전등이 켜져 있었다. 미망인과 그 동생이 나와 함께 들어갔다. 어둡지요? 문을 열까요? 라고 미망인의 동생은 말했다. 10장쯤 찍었을까? 걸리지 않도록 염려하면서 셔터를 끊었다. 사진사가 가르쳐준 대로 셔터 대신 손을 써보기도 했다. 찍는 방향이나 각도도 이리저리 바꿔보고 싶었으나 나는 예배하는 마음이었으므로 유해 주변을 버릇없이 서서 걸어다니지는 못하고 한자리에 앉은 채였다. 카마쿠라의 집에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노노미야 사진 봉투 뒤에 노노미야로부터 지금 도착했습니다. 속은 보지 않았습니다. 콩 뿌리기는 나은 날 5시에 사무소로 와달라고 해요. 라고 아내가 쓰고 있었다. 스루가오카 야타노미야의 콩뿌리기 행사에는 가마쿠라에 사는 문사들이 도시오도코, 도시오도코는 그 해에 콩뿌리기를 맡은 남자를 말합니다. 도시오도코 노릇을 하는데 그 셋째 분 날도 가까운 것이었다. 나는 봉투 속에서 사진을 꺼냈다. 아 하고 그 죽음의 얼굴에 매혹되었다. 사진은 잘 되어 있었다. 살아서 잠들어 있는 것처럼 찍혀 있고 그 위에 죽음의 고요가 떠도르고 있었다. 위를 향해서 누워있는 명인의 배 옆에 앉아서 찍었기 때문에 조금 비스듬하게 시선을 치켜 올린 옆 얼굴이었는데 죽은 사람의 표지로 베개를 빼내었으므로 얼굴을 슬쩍 뒤로 젖힌 것처럼 되어 있고 강하게 내민 턱뼈와 조금 벌린 길쭉한 입이 그대로 두드러져 보였다. 굳센 콧날도 괴상하리만큼 크게 보였다. 그리고 닫힌 눈꺼풀 주름에서부터 그늘이 짙은 이마에 걸쳐 깊은 애수가 새겨져 있었다. 반쯤 열린 창에서 들어오는 광선이 아래 옷깃에서 비추고 천장에 달린 전등도 얼굴 밑에서 비추고 있는 데다가 머리 쪽이 조금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마는 그늘이 졌다. 빛은 턱에서 볼로 그리고 우목하게 빠진 눈꺼풀과 눈썹이 콧날 밑부리를 향해서 높아지는 곳에 닿아 있었다. 다시 더 자세히 보면 아랫입술은 그늘이 지고 윗입술은 빛을 받고 있으며 그 사이 입속에 짙은 그늘이 있어 윗니 하나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짧은 콧수염에 섞인 센 수염은 알 수 있었다. 사진에서는 저쪽 오른편 볼에 커다란 사마귀가 2개 있는데 그 그림자도 나타나 있었다. 또 관자놀이에서 이마에 걸쳐 떠오른 혈관도 그늘을 가지고 비쳐 있었다. 어두운 얼굴에 옆으로 누빈 주름도 보였다. 이마 위로 짧게 깎은 머리 한 부분에 빛이 닿아 있었다. 명인의 머리털은 억세였다. 7. 커다란 사마귀가 2개 보이는 것은 오른편 볼인데 그 오른 눈썹이 또한 매우 기다랗게 비쳐 있었다. 눈썹 끄트머리는 눈꺼풀 위로 활형을 그리면서 눈꺼풀을 감은 선에까지 닿아 있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기다랗게 찍혔을까? 기다란 눈썹과 커다란 사마귀는 죽음의 얼굴에 깃든 애정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커다란 눈썹은 내 가슴에 아픔을 주는 까닭이 있었다. 명인이 죽기 전전날인 1월 16일 우리 내외가 우로코야 여관으로 명인을 찾아갔더니 아 참 만나뵈면 곧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여보세요 당신 눈썹 말이에요? 하고 부인은 명인을 화제에 끌어들이는 듯한 눈짓을 하고서 나를 향했다. 지난 12일이었어요. 날씨가 좀 따뜻했지요.
아타미에 가는데 수염이라도 깎고 말쑥하게 하자 해서 잘 아는 이발사를 불러 양지바른 마루가에서 면도를 하고 있을 때 문득 생각이 난 것처럼 이발사 왼쪽 눈썹에 특별히 기다란 털이 한 게 있죠. 이발사 이 기다란 눈썹 털은 장수할 상이라니까 소중하게 다뤄줘요. 자르지 말아요. 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이발사는 네 하고 손을 멈추면서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말씀이지요. 복눈썹이라는 거군요. 오래 사시겠네요. 소중하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장면이 벌어졌답니다. 남편은 또 나를 향해서 보란 말이야. 우라카미 씨가 신문 관전기에다 쓴 게 바로 이 눈썹 얘기 아니야. 우라카미란 분은 정말 세밀한 데까지 눈이 닿는 사람이군. 그 기사를 볼 때까지는 나 자신도 전혀 몰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우 탐복하시는 것 같았어요. 명희는 언제나처럼 잠자코 있었는데 언뜻 새의 그림자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낯간지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장수할 상이라고 해서 이발사에게 자르지 말라고 한 긴 눈썹 이야기가 있은 그 이틀 후에 명인이 세상을 떠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노인의 눈썹에 한올이 긴 털을 발견하여 그것을 쓴다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지만 그때는 한올이 눈썹에도 한숨을 들 만큼 절박한 장면이었던 것이다. 학군의 나라야 여관에서 벌어졌던 그날 관전기를 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혼인보 부인은 노명인을 부축하여 줄곧 여관에 머물고 있다. 오다케 부인은 6살을 맞이로 새 아이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히라즈카와 학고네를 왕복하고 있다. 이 두 부인의 마음고생은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깝다. 명인이 병을 무릅쓰고 두 번째로 계속한 8월 10일 같은 날은 두 부인이 모두 얼굴이 창백하고 헬쑥하게 인상이 변하고 말았었다. 명인 부인도 대국 중에는 옆에 있는 예가 없었지만 이날만은 옆방에서 정성어린 마음으로 명인의 태도를 사뭇 지켜보고 있었다. 바둑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앓는 남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오다케 부인은 대국실에는 결코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모양으로 복도에 서 있다 몇 걸음 걷다 하다가 드디어 진행 담당자들 방에 들어와서 오다케가 아직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어려운 장면인가 봐요. 어차피 생각을 할 바에는 간밤에 잠을 잤더라면 편할 텐데. 오다케 칠단은 병든 명인과 바둑을 계속하는 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고지식하게 마음을 괴롭혀 어제부터 1분도 자지 않고 오늘 아침 싸움에 나와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오늘 진행 제안의 약속 시간인 12시 반에는 흙이 둘 차례가 되어 지금 벌써 1시간 반이 가까운데 아직 그 봉수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점심 같은 건 생각할 겨를이 없다. 부인이 방에서 진정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부인도 간밤에는 한잠도 못 잤다. 단 하나 쾌활한 것은 오다케 2세뿐이다. 생후 8개월 된다는 이 아이는 참으로 훌륭하다. 가령 오다케 칠단의 정신을 묻는 이가 있으면 이 어린애를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될 정도다. 아주 잘난 아기다. 어른은 누구를 봐도 마음이 괴로운 오늘 나는 이 모모타로는 일본 동화에 나오는 어린이 장수입니다. 유명한 동화죠. 이 모모타로 아기를 보고 한숨을 내쉬는 듯 구제를 느꼈다. 그리고 나는 이날 처음으로 혼인보 명인의 눈썹에서 한치나 되는 기다란 흰 털을 발견했다. 눈꺼풀이 부석부석하고 얼굴에 파란 핏줄이 돋아난 명인의 이 기다란 눈썹은 역시 내 마음을 달래는 하나의 구제였다. 정말로 대국실 분위기는 너무나 긴장되어 두려운 느낌조차 든다. 그 복도에 서서 여름 햇살이 강한 정원을 언뜻 내려다 보니까 근대풍의 아가씨가 못가에 서서 물속에 노는 잉어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있는 무심한 모습이 나에게는 뭔지 기이한 것을 보는 느낌이 들어 같은 세상의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명인 부인도 오다케 부인도 얼굴이 메마르고 창백하다. 대국이 시작되자 명인 부인은 언제나처럼 방에서 나갔는데 오늘은 곧 다시 돌아와 옆방에서 계속 명인을 지켜보았다. 오노다 6단도 눈을 감고 고개를 수그리고 있다. 관전자인 무라마시 쇼후도 안타까운 표정이다. 마음을 다잡고 나온 오다케 7단도 전혀 말이 없으며 상대자인 명인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는 태도다. 190수의 봉수를 열고 명인은 자꾸 고개를 좌우로 기울이면서 92로 막 끊었다. 그리하여 194가 1시간 9분 걸린 장고. 명인은 눈을 감았다 옆을 보았다 하며 또 이따금 구역을 참는 것처럼 아래를 향하기도 하여 아무래도 괴로워 보인다. 그 모습에 평소의 기운이 없다. 역광선으로 보기 때문인지 명인의 얼굴 윤곽이 흐릿하게 너그러지면서 유기처럼 보인다.
대국실의 거룩한 공기도 여느 때의 거룩함과 다르다. 95, 96, 97 잇따라 판에 내리치는 돌소리가 공허한 골짜기에 울리는 것처럼 처절하다. 198을 명희는 또 반시간 남짓 생각에 잠겼다. 입을 조금 벌리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부채질을 하는 게 영혼 밑바닥에서 화염을 일으키려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까지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때 대국실에 들어온 야스나가 사단이 문지방 앞에서 두 손을 짚고 진실 어린 절을 했다. 경건한 예배다. 두 기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명인이나 칠단이 자기 쪽을 쳐다볼 듯 할 때마다 야스나가는 다시 또 공손히 머리를 숙인다. 사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다. 귀신이 마주 앉아 바둑을 두는 것 같은 처절한 대국이다. 198을 두고 얼마 안 되어 기록계 소년이 12시 29분을 알린다. 이어서 30분 봉수의 시간이다. 선생님 피곤하시면 저쪽에서 휴식하시지요? 하고 오노다 6단이 명인에게 말한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오다케 7단도 쉬세요. 아무쪼록 좋으신 대로 저 혼자 생각하다가 봉하겠습니다. 절대로 상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므로 처음으로 여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명인을 이 이상 바둑판 앞에 앉혀두기는 차마 못 견디겠다는 사리어이다. 다음은 오다케 7단이 99의 수를 봉할 뿐이므로 명인은 반드시 동석하지 않아도 괜찮다. 명인은 일어날까 역시 앉아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생각을 하더니 좀 더 기다리다가 그러나 이었고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옆방으로 와서 무라마스 쇼후들과 담소를 했다. 바둑판을 떠나서는 뜻밖으로 기운이 있어 보였다. 혼자 남겨진 오다케 7단이 오른편 아랫귀에 있는 백의 형태를 뚫어지게 응시하기를 1시간 13분. 1시가 지나서 봉한 것이 흑 99 중앙에서 들여다본 점이다. 그날 아침 오늘 대국장을 별관과 본관 2층 어느 쪽으로 정하면 좋을지 진행 담당자가 명인방에 가서 물으니까 나는 이제 마당을 걷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본관으로 하고 싶지만 요전에 오다케 씨가 본관은 폭포 소리가 시끄럽다고 말하고 있었으니 오다케 씨에게 물어보세요. 오다케 씨가 좋은 쪽으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명인의 대답이었다. 8. 내가 관전기에서 명인의 눈썹은 왼쪽 눈썹에 낀 한오리의 흰 털이었다. 그런데 죽은 얼굴의 사진에서는 오른쪽 눈썹 전체가 기다랗게 비쳐 있었다. 설마 명인이 숨진 뒤에 갑자기 자란 것은 아니리라. 명인의 눈썹은 이렇게나 길었던가? 사진은 오른쪽 눈썹의 길이를 과장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진실임에 틀림없다. 사진이 실패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기계는 콘텍스에다가 렌즈는 조나이 1.5로 찍었는데 나의 기교나 연구는 없어도 렌즈는 그 성능만큼 작용을 하고 있었다. 렌즈로서는 생자와 사자, 인간과 물건의 구별이 없다. 감상이나 예배도 없다. 다만 사용법이 그다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나 1.5의 사진이 찍혔을 뿐일 것이다. 죽은 얼굴 사진인데 충실함과 부드러움이 있는 것은 렌즈의 덕택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사진의 감정이 마음에 스며들었다. 감정은 찍혀있는 명인의 죽은 얼굴에 있는 것일까? 사실 그 죽은 얼굴에 감정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고인은 이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에게는 이 사진이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살아서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죽은 얼굴의 사진으로 보더라도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것이 여기에 있는 느낌이다. 살아있던 얼굴 그대로 찍힌 때문일까? 이 얼굴에서 명인이 살아있을 때의 여러 가지 일이 회상되기 때문일까? 혹은 죽은 얼굴 그 자체가 아니고 죽은 얼굴의 사진이기 때문일까? 죽은 얼굴 그 자체보다도 죽은 얼굴을 찍은 사진 쪽에서 명백히 세밀하게 죽음의 표정을 볼 수 있는 것도 기묘한 일이었다. 나에게는 이 사진이 보아서는 안 될 무슨 비밀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 후 나는 역시 죽은 얼굴을 사진으로 찍는다는 것은 사려가 부족한 짓이었다고 후회를 했다. 죽은 얼굴의 사진 같은 것을 남기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진에서 명인의 범상치 않은 생애가 나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도 사실이었다. 명인은 결코 미남자도 아니고 고귀한 상도 아니었다. 오히려 야비하고 빈약한 얼굴이었다. 눈이나 코나 어느 하나를 따로 떼어보아도 아름다운 것은 없었다. 이를테면 귀는 귓볼이 찌그러진 것 같았다. 입은 크고 눈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오랜 세월 기회를 단련함으로써 바둑판 앞에 앉아 모습은 크게 확대되어 주위를 위압하게 되었으며 죽은 얼굴의 사진에도 영혼의 향기가 떠돌게 된 것이다. 살아서 잠자듯 감은 눈꺼풀 선에
깊은 내수가 깃들어 있다. 그리고 죽은 얼굴의 가슴 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목만 달린 인형을 거친 귀갑 무늬 옷에다 찔러 놓은 것 같았다. 이 오시마에서 난 가스리는 무늬 든 옷감입니다. 이 가스리 옷은 명인이 죽은 뒤에 갈아입힌 것으로 몸에 잘 맞지 않아 어깨 죽지에 부풀어 있다. 그래도 나에게는 가슴부터 아래는 있으나마나한 명인의 시체가 느껴졌다.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몸을 싣고 다닐 힘도 없을 정도겠지요? 라고 학고내에서 의사가 말한 그렇게나 취약한 명인의 체격이다. 명인의 시체를 우로코야 여관에서 끌어내어 자동차에 실을 적에도 목에서 아래는 없는 것 같았다. 관정 기자로서의 내가 처음에 본 것은 앉아있는 명인의 조그마하고 얄팍한 무릎이었다. 죽은 얼굴 사진에서도 얼굴뿐이다. 목을 하나 따로 굴려놓은 것 같은 처절감도 있다. 이 사진은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도에 집착하여 다른 여러 가지 현실을 희생한 사람의 얼굴, 비극 끝에 표현된 얼굴인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수많은 고난을 겪어온 운명의 얼굴을 나는 사진으로 찍어서 남긴 것이다. 휴사의 명인의 예도가 인태기로 끝난 것처럼 그 생명도 동시에 끝난 것 같았다. 9. 바둑을 두기 시작할 적에 식을 올렸다는 것도 이 인태기 외에는 아마도 그 유래가 없을 것이다. 흑이 한 수, 백이 한 수 두었을 뿐으로 그 다음에는 축연이 베풀어졌다. 쇼와 13년 6월 26일 며칠 계속되던 장마도 그날은 한때 개의 엷은 여름 구름이 떠 있었다. 시바 공원에 있는 고요관 정원은 나무가 빗물에 씻기어 초록색이 새롭고 얼기설기한 댄잎에 강한 햇살이 반짝였다. 1층 넓은 방 아래목 정면에 혼인보 명인과 도전자인 오다케 7단, 그 명인의 왼쪽에는 장기의 새끼네 13세 명인과 기무라 명인, 연주는 오목을 말합니다. 연주의 다카키 명인, 그러니까 명인이 4사람 나란히 앉은 셈이다. 바둑 명인의 대국을 장기와 연주의 명인들이 관전을 하도록 신문사가 초청을 해서 명인을 한자리에 모은 것이다. 다카기 명인 다음에 관전 기자인 내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오다케 7단 오른쪽에는 이 바둑을 개최하는 신문사의 주필과 주관, 일본 기원의 이사와 감사, 기계의 장로인 7단 3사람, 이 바둑 입회자인 오노다 6단, 그리고 혼인보 문화의 기사들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되어 예복으로 위의를 갖춘 일동의 분위기를 살펴 주필이 계기식 인사를 했다. 그리하여 바둑판이 방 한가운데 놓이는 동안 둘러앉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삼켰다. 명인은 벌써 언제나 바둑판을 향할 때 버릇이 나와 조용히 오른편 어깨를 낮추고 있다. 이 조그마한 무릎의 얄팍함이여 부채가 커다랗게 보인다. 오다케 7단은 눈을 감고 목을 좌후 전으로 흔들고 있었다. 명인은 부채를 쥐고 일어섰다. 그것은 마치 칼을 들고 가는 옛 무사의 모습과 같다. 바둑판 앞에 앉았다. 왼쪽 손끝을 핫가마, 일본 옷의 아랫도리입니다. 핫가마에 넣고 오른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정면을 향해서 고개를 치켜들었다. 오다케 7단도 자리에 앉았다. 명인에게 절을 하고 판 위에 있는 바둑통을 오른편 옆에다 내려놓았다. 다시 절을 하더니 눈을 감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 시작합시다 하고 명인이 재촉을 했다. 소리는 낮지만 격렬했다. 뭘 하고 있느냐고 나무랄 듯한 어조였다. 7단의 태도를 꾸밈새로 보고 싫어한 것인지 명인의 흥분된 전의의 나타남인지 그 순간 7단은 깜짝 눈을 떴으나 도로 눈을 감았다. 오다케 7단은 뒤에 이토의 여관에서도 대국날 아침에는 법화경을 읽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므로 이때에도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켜 무엇인가 사념을 가다듬었을 것이다. 옆에서 그렇게 보고 있으려니까 이었고 돌소리도 높게 흙 한 점이 판 위에 놓였다. 오전 11시 40분이었다. 신포석이냐 구포석이냐 화점이냐 소목이냐 오다케 7단이 신과 구 어느 쪽 진을 치느냐 하는 것이 온 천하의 주목을 모으고 있었는데 흙의 제1착수는 우상귀의 17의 4, 구포석의 소목이었다. 이 흙 1의 소목으로 이 바둑의 커다란 수수께끼의 하나는 풀렸다. 이 소목에 대하여 명인은 무릎 위에 손깍지를 끼면서 판을 응시했다. 신문사에서 찍는 사진과 뉴스 영화의 촬영으로 강렬한 조명을 받는 가운데 명인은 입술이 내밀릴 만큼 입을 굳게 다물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꺼져버린 것 같은 자세다. 내가 명인이 바둑을 관전하는 것은 이것으로 3번째인데 명인이 바둑판을 대하면 언제나 거룩한 향기가 주변을 시원하게 하여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 같다. 그런 자세로 5분간
명희는 봉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심코 돌을 집어서 두리는 듯한 손짓을 한다. 봉수가 정해졌습니다. 라고 오답게 칠단이 명인을 대신해서 말하고 선생님, 역시 두지 않으면 장단이 잘 맞지 않는군요. 명인은 일본기원 간사의 안내를 받아 혼자 옆방으로 물러갔다. 사이에 미닫이를 닫고 기보에다 제2수를 기록해서 봉투에 넣는 것이다. 봉화는 본인 외에 한 사람이라도 보면 봉수가 아니다. 이었고 바둑판 앞으로 돌아온 명인은 물이 없구나 하고 두 손가락에 침을 발라 봉투에 벌어진 위쪽에 붙이고 거기에다 서명을 했다. 칠단은 봉투의 아래쪽 접어붙인 부분에 서명을 했다. 그 봉투를 다시 커다란 봉투에 넣어 진행 담당자가 봉인 서명을 해서 고요관 금고에다 맡겼다. 이것으로 오늘 계기식은 끝난 것이다. 기무라 이해가 해외에 소개할 사진을 찍겠다고 해서 두 기사는 대구 가는 자세를 취했다. 그것이 끝나자 둘러앉은 사람들은 긴장을 풀었다. 기계의 장로인 칠단들도 바둑판 주위로 모여들어 그 판을 감상하면서 흰 도로의 부피가 상품 6리다, 8리다, 9리는 된다 하고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장기의 기무라 명인이 옆 사람에게 이게 바둑돌로는 최고품인가요? 좀 만져보고 싶네요. 하고 한 줌을 손바닥에 넣어 주물러 보았다. 이런 대국에서 한 수라도 두게 되면 바둑판에 금박을 칠한 것처럼 유명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자랑하는 명반을 사용해달라는 청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한참 쉬다가 축하 연회가 베풀어졌다. 이 계기식에 참석한 세 명인의 나이는 장기의 기무라 명인이 34세, 새끼네 13세 명인이 71세, 연주의 다가키 명인이 51세였다. 횟수로 따진 나이들이다. 10. 메이지 7년생으로 바로 2, 3일 전에 65의 생일을 일화사변, 중일전쟁을 말합니다. 일화사변이 일어나 때가 때인 만큼 가까운 범위 안에서 축하했다는 혼인보 명의는 고요관이 생긴 것이 내가 태어난 것과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하고 이틀째 대국이 시작되기 전에 말했다. 메이지 시대의 무라세 슈오 8단이나 혼인보 슈에이 명인도 이 집에서 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틀째 대국실은 메이지 시대의 녹이 서러붙은 것 같은 이청이었다. 미닫이부터 텐마루까지 온통 단풍무늬로 장식되어 있고 한 구석에 두른 검 병풍에도 고링, 화가의 이름입니다. 고링풍의 화려한 단풍이 그려져 있었다. 토코노마에 팔손나무와 다알리아 꽃이 꽂혀 있다. 18조와 옆에 붙은 15조 방을 터놓았기 때문에 커다란 꽃도 눈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 그 다알리아 꽃은 좀 시들어 있었다. 치고마개, 이 치고마개는 동자의 머리를 말합니다. 치고마개를 한 소녀가 머리에 꽃비녀를 지르고 이따금 차를 따르러 올 뿐으로 바깥 사람은 출입을 하지 않는다. 명인의 흰 부채가 얼음물을 담은 까만 쟁반에 비치어 움직이는 고요함, 관전은 나 한 사람이다. 오답게 칠단은 검정색 하부다의 바깥 올이 성긴 비단 하오리의 몸푸크를 걸쳤는데 오늘의 명인은 좀 편하게 차렸는지 문을, 가문의 상징입니다. 문을 실로 뜬 하오리였다. 바둑판은 어제 것과 다르다. 어제는 흑백이 각각 한 수씩 두어 우선 축하연의 식내였고 정작 시합은 오늘부터라고 하겠다. 오답게 칠단은 부채 소리를 내는가 하면 두 손을 허리 뒤로 맞잡았다가 다시 부채를 무릎 위에 세워 그 위에 팔꿈치를 대어 턱을 괴어 받치는 보충을 하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하기도 하면서 흑 3의 수를 생각하고 있는 동안 보아라, 명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어깨가 오르락내리락 할 만큼 커다란 호흡이다. 그러나 혼란되어 있지는 않다. 규칙적으로 정확한 물결이었다. 격렬한 그 무엇이 차츰 긴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에게는 보였다. 그 정령이 명인의 내부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했다. 명인 자신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듯하므로 나는 더욱 가슴에 압박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고 명인의 호흡은 절로 가라앉았다. 어느덧 원래의 편안한 호흡으로 되돌아갔다. 나는 이것을 싸움에 임하는 명인의 정신이 출발을 결행할 적에 나타나는 표시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명인의 무의식 속으로 영감을 맞아들이는 마음의 기술일까? 혹은 타오르는 기백과 투지를 정돈해서 무아의 도통한 맑은 경지에 들어가는 어귀일까? 불패의 명인인 까닭은 이런 데도 있는 것인가? 오답게 칠단은 바둑판 앞에 앉기 전에 명인에게 정중하게 절을 하고 선생님, 저는 화장실에 자주 가기 때문에 대국 중에 이따금 실례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있었다. 나도 자주 가. 밤중에도 3번이나 일어나지. 하고 명인은 나직히 말했으나
7단 체질의 신경이 명인에게는 도무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에게는 우스웠다. 나도 글을 쓰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으면 자주 오줌이 마렵고 끊임없이 차를 마시고 신경성 설사가 나는 일도 있지만 오답게 7단은 그 극단한 예였다. 일본 기원의 봄, 가을 두 차례의 성단 대회에서도 오답게 7단만은 커다란 사기 주전자를 옆에다 두고 꿀꺽꿀꺽 엽차를 마신다. 그 무렵 오답게 구단의 호적수였던 오청원 6단도 바둑판을 대할 적에는 역시 자주 화장실에 드나들었다. 서너 시간 걸린 대국 중에 10번 이상 일어난 것을 나는 헤어본 일이 있다. 오청원 6단은 그다지 차를 마시는 것도 아닌데 일어날 때마다 소리가 났으니 이상한 일이다. 오답게 7단의 경우는 소변뿐이 아니다. 학가마는 물론이고 허리띠마저 복도에 풀어놓고 가니 이유가 다르다. 6분간 생각 끝에 헉 3의 수를 두더니 실례합니다 하고 당장 일어났다. 다음 5의 수를 두고 또 일어났다. 실례합니다. 명인은 소매에서 시키지마를 꺼내어, 이 시키지마는 담배 이름입니다. 시키지마를 꺼내어 천천히 불을 붙였다. 이 5의 수를 궁리하는데 오답게 7단은 소매 속에 손을 넣기도 하고 팔짱을 끼기도 하고 무릎팍 옆에다 두 손을 짚기도 하고 또 바둑판 위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희미한 먼지를 치우기도 하고 상대의 흰 돌을 뒤집어 놓기도 했다. 실은 뒤집혀 놓인 것을 앞으로 향해서 바로 놓은 것이다. 흰 돌에는 앞뒤가 있다고 하면 조개 껍질 안쪽 무늬가 없는 쪽이 앞이 되는 이치이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오답게 7단은 명인이 아무렇게나 두는 흰 돌이 뒤로 나와 있으면 손으로 집어서 뒤집는 일도 있는 것이었다. 대구 가는 태도가 선생님은 조용하기 때문에 나도 그쪽으로 끌려서 신이 나지 않아요 라고 오답게 7단은 반은 농담 삼아 말했다. 나에게는 떠들썩한 게 좋아. 조용하면 피로해요. 7단은 대국을 하면서 군소리나 농담을 자꾸 해대는 버릇인데 명인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은 표정으로 응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씨름이나 마찬가지로 장단이 맞지 않으면 7단도 상대자가 명인인 만큼 평소보다는 삼가고 있었다. 바둑판을 대하는 의젓한 자세는 중년에 이르러서 절로 갖추어지는 것인지 혹은 지금은 예절을 가비히 여기는 것인지 젊은 기사들은 을에 몸부림을 치거나 묘한 버릇을 나타내거나 하는데 내가 목격한 중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은 일본 기원의 어느 성단 대회 때였는지 한 젊은 사단이 대국을 하면서 상대가 둘 차례에는 문예 잡지를 무릎에 펼치고 소설을 읽고 있었다. 상대가 두면 얼굴을 쳐들어 생각을 해서 자기가 두고 상대가 둘 차례가 되면 다시 모르는 척하고 문예 잡지에 시선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상대를 업신여기는 듯한 무례한 짓이므로 상대자는 화가 날 것 같았다. 그 사단은 얼마 안 가서 발광을 했다는 소문을 그 후 나는 들었다. 짐작하건대 병적인 신경으로는 상대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일까? 오답게 7단과 오청원 6단이 어떤 10년가를 찾아가서 바둑에 이기는 마음의 태세를 물었더니 상대가 생각하는 동안은 무심하라고 대답하더라는 이야기도 있다. 혼인보 명연의 이 인태규에 입회한 오노다 6단은 몇 해 지난 뒤 그가 죽기 직전에 일본 기원 성단대회에서 전승을 했을 뿐 아니라 놀랄 만큼 훌륭한 바둑을 두었다고 한다. 대구가는 태도도 달라져 있었다. 상대가 둘 차례는 조용하게 눈을 감고 있었다. 이기려는 욕심을 떠났다고 말했다 한다. 성단대회를 마치고 병원에 들어가 자기 자신은 위암인 줄 모르고 죽었다. 오답게 7단이 소년 시절 스승이었던 구보마스 6단도 죽기 전 성단대회에서 특별히 좋은 성적을 올렸다. 명인과 오답게 7단은 대국하는 태도도 정과 동, 무신경과 신경적, 표면상 정반대로 나타났다. 명인은 바둑에 골몰하면 화장실에 가는 일도 없어져 버린다. 바둑 형세는 대국자의 자세나 안색을 보면 대개 알 수 있는 법인데 명인만은 그게 짐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7단의 바둑이 그렇게 신경질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힘이 들어있는 선이 강한 기풍이었다. 오래 생각하는 경향이므로 언제나 제한 시간이 부족하지만 드디어 시간에 쫓기게 되면 기록계에게 초를 잃게 하면서 나머지 1분간을 끌고 100수나 150수를 나아가는 일이 있어 그럴 때의 치열한 기세는 오히려 상대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7단이 앉았는가 하면 또 일어나는 것도 싸움을 준비하는 동작으로서 명인의 호흡이 거칠어진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명인의 얄팍한 부드러운 어깨가 거친 호흡으로 물결을 치는 데는 감동을 느꼈다. 괴로운 듯 하지도 않고 사나운 모습도 아니며 명인 자신도 모르는 남이 알 리 없는 영감이 그에게 깃드는 비밀을 나는 슬쩍 엿본 듯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생각을 가다듬어 보니까 나의 기교적인 느낌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명인은 다만 가슴이 답답해졌을 뿐이었는지도 모른다. 대국날이 겹침에 따라서 명인의 심장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데 이때 최초의 가벼운 발작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명인의 심장이 나쁜 줄 모르는 나는 이러한 인상을 받는 것도 존경하는 마음의 한 가지 표시였다고는 하더라도 마구 넘겨짚은 망상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명인도 자기 몸에 생긴 병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고통이나 불안이 얼굴에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가슴에 손을 대는 동작도 하지 않았다. 오답계 7단의 흑 5가 20분, 106의 수에 명인은 41분을 소비했다. 이 판에서 최초의 장고였다. 오늘은 오후 4시에 둘 차례가 되는 척이 봉수할 약속이었는데 흑 11단을 7단이 4시 2분 전에 두었으므로 명인이 다음 수를 2분 안에 두지 않는 한 봉수가 되기 마련이었다. 112를 명인은 4시 22분에 봉했다. 오늘 아침부터 맑았던 하늘에 차츰 구름이 퍼졌다. 이것이 간토 지방에서 간사이 지방에 걸친 폭우의 전조였다. 11. 고요관에서 둔 이틀째 대국은 오후 10시부터 시작할 작정이었는데 벌써부터 말썽거리가 생겨서 오후 2시까지 연장된 것이었다. 관정 기자인 나는 방관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으나 진행 담당자들은 당황하는 빛이 눈에 띄고 일본 기원 기사들이 달려와 별실에서 회의를 열기도 하는 것 같았다. 오늘 아침 내가 고요관 현관으로 들어가니까 오다케 7단도 마치 막 당도했는데 커다란 트렁크를 들고 있었다. 그거 당신 짐이에요? 하고 물었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학고내로 가서 농성을 합니다. 라고 7단은 뾰루퉁한 태도로 대답했다. 오늘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고요관에서 대국자와 함께 학고내 여관으로 간다고 하는 말은 나도 전부터 듣고 있으면서 7단의 커다란 짐이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상대인 명인은 학고내로 갈 준비를 갖추고 와 있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던가? 그렇다면 나는 이발소에도 다녀와야지 하는 상태였다. 이 바둑이 끝날 때까지 대체로 3개월 정도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각오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온 오다케 7단으로서는 맥이 풀릴 뿐 아니라 약속이 틀린다. 그 약속을 명인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호한 것이 더욱 7단의 비위에 거슬린 모양이다. 또한 이 대국은 엄중한 규약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걸음부터 지켜지지 않는 셈이므로 7단은 앞일이 불안해졌을 것이다. 명인에게 다짐을 해두지 않은 것은 확실히 진행 담당자의 실수였다. 그러나 자격이 특별한 명인에게 불평을 말할 사람은 없었으므로 젊은 7단을 납득시켜서 이 장면을 수습하려는 점이 보였는지도 모른다. 7단은 상당히 강경했다. 명인은 오늘 학고내로 가는 줄 몰랐다고 하면 그뿐으로 별실에 사람이 모이고 복도에 불안한 발소리가 오가고 상대인 오다케 7단이 장시간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동안 원래 제자리에 혼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점심때가 좀 기운 무렵에 가까스로 해결이 지어져 오늘은 2시부터 4시까지 대국을 하고 사이에 이틀을 두고서 학고내로 가기로 정해지자 2시간으로는 얼마 두지도 못하겠지? 학고내 가서 천천히 두면 되잖아. 라고 명인은 말했다. 그건 사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명인의 이런 태도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었다. 기사의 기분에 따라서 대국날을 바꾸는 그런 방자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었다. 지금은 바둑도 모든 과정이 규칙에 따라서 진행된다. 명인의 인퇴기에 엄중한 규약이 설정된 것도 명인의 예스러운 자유를 억제하여 명인이라는 지위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대등한 조건에서 싸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른바 통조림제가 채용되고 있으므로 그것을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기사를 집에 보내지 않고 고요관에서 학고내로 가야 했다. 통조림이라는 것은 한판의 바둑이 끝날 때까지 기사가 대국장을 떠나지도 못하고 다른 기사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여 조언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성부의 신성을 지키기 위한 조처라고는 하지만 인격에 대한 존경을 잃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기사로서는 상호간에 결백하다고도 생각된다. 하물며 이 바둑처럼 5회째마다 대국을 계속해서 3개월 동안이나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사 자신이 바라고 바라지 않고 간에 제3자의 지혜가 개입될 우려가 있어 의심을 하면 한이 없었다. 물론 기사들 사이에는 기예의 양심과 예절이라는 게 있으므로 진행 중에 있는 바둑에 대해서 더구나 그 대국자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따위 부질없는 짓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이 역시 의심을 하면 아무런 보장이 못 된다. 명인의 만년 10년 남짓한 동안에 성부를 겨룬 바둑은 3판밖에 없다. 3번 다 명인은 대국 도중에 병이 났다. 제1국 뒤에는 환자가 되고
제3국 뒤에는 고인이 되었다. 세 판 다 끝을 마치기는 했지만 도중에 병을 다스리기 위해 제1국은 2개월, 제2국은 4개월, 제3국인 인퇴기는 7개월에 걸쳤다. 그 제2국은 마지막 인퇴기로부터 5년 전인 쇼와 5년 5층원 5단을 상대로 한 바둑이었는데 중반 150수 무렵에서 미시하지만 백이 좋지 않은 듯이 보이는 판에 명인은 160의 묘수를 낸 결과 두 집을 이겼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얻은 것 같은 묘수는 명인의 제자인 마에다 6단이 발견한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진부는 가릴 길이 없다. 그 제자는 부정하고 있다. 4개월이나 걸렸으니까 그동안에 명인의 제자들도 그 바둑을 연구해본 일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160의 묘수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묘수이니만 그 명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명인도 스스로 그 수를 발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명인과 그 제자 외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분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제1국은 다이쇼 15년 1926년입니다. 일본 기원과 기셰이시아 간의 대항전에서 쌍방의 통솔자인 명인과 가리간의 7단이 선진을 맡아서 대국을 했으므로 2개월 동안에 일본 기원 쪽에서도 기셰이시아 쪽에서도 기사들이 이 바둑을 열심히 연구했으리라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자기 편 대장에게 조언을 했는지 어떤지 나는 모른다. 아마도 조언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명인은 그런 것을 자기로부터 요청하지 않은 사람일 뿐 아니라 남이 옆에서 들이대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다. 명인이 지닌 바 기회의 위험은 주위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제3국 인퇴기 때에도 명인이 병이 나서 중단되니까 명인에게 무슨 계략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소문도 없지 않았다. 대국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온 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3개월 중단한 뒤에 이토에서 계속된 첫째 날 처음 한 수에 오다케 7단이 211분, 3시간 반이라는 장고를 한 데에는 진행 담당자들도 아주 놀랐다. 오전 10시 반부터 생각하기 시작하여 그 사이에 1시간쯤 점심때 휴식을 끼고 가을날이 기울어져 바둑 위에 전등이 켜졌다. 3시 20분 전에 겨우 흑백1을 두더니 이런 대로 뛰는 점 1분이면 넉넉할 텐데 바보구나. 아, 머리가 어지럽다 하고 7단은 설며시 웃으면서 이렇게 위로 뛸까 비스듬히 헤어나갈까 어느 쪽으로 할지 3시간 반이나 생각을 하다니. 명인은 쓴웃음을 지었으나 대답은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7단이 말하는 바와 같이 흑백일의 수는 우리들에게도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 점이었다. 바둑은 벌써 끝내기에 들어가 오른쪽 아래 백의 형태를 흑으로부터 침식에 들어가는 수순으로서 흑백일은 여기밖에 없을 듯한 좋은 점이었다. 이 18의 13으로 한 칸 뛰는 점이 아니면 18의 12로 헤어나가는 수가 있어 생각이 망설여진다 해도 그 변화는 대수로울 게 없다. 그것을 7단은 왜 빨리 두지 않았는가? 관전하는 나도 기다림에 지치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끝에 가서는 의욕이 생겼다. 일부러 안 두는 게 아닌지 무슨 심술을 부리는 건가? 연극을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나쁘게 추측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말하자면 이 바둑은 중단된 채로 3개월이나 쉬고 있다. 그동안에 오다케 7단은 충분히 연구를 해보지 않았을까? 백수의 이런 형세에서 미시한 바둑이 될 것 같았다. 끝내기가 광범하다는 것을 내다볼 수는 있으나 종국까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여러 가지로 추진시켜봐도 확실하지는 않고 연구의 여지도 한이 없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처럼 중대한 바둑을 7단이 쉬는 동안에 연구를 하지 않을 리가 없다. 흑백일은 3개월이나 궁리할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새삼스러운 듯이 3시간 반이나 생각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연구했다는 것을 의장하는 짓이 아닌가. 나뿐 아니라 진행 담당자들도 7단의 지나친 장구를 의아하게 여겨 실증이 난 것 같았다. 명인조차도 7단이 자리를 일어난 틈에 어지간히 끈기가 있구나 하고 나직이 말했다. 연습바둑이면 몰라도 성부바둑 대국 중에 명인이 상대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명인하고도 친하고 오다케 7단하고도 친한 야스나가 4단은 이 바둑은 명인도 오다케도 휴전 중에는 거의 연구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지. 오다케도 묘하게 결백한 사람이니까 명인이 앓고 있는데 자기만 연구를 하는 건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했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오다케 7단은 3시간 반 동안에 흑백일의 수를 따졌을 뿐 아니라 3개월 동안 떠나있던 바둑에 다시 마음을 집중시키려고 노력하고 또한 판 전체의 형세와 앞으로 취할 수단을 가능한 한 살피려고 하였던 것이리라.
12. 봉수라는 것도 명인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규칙이었다. 이틀째의 계속을 시작하면서 고요관 금고에서 봉투를 꺼내 대국자가 마주 앉은 자리에 일본 기원 간사가 입회해서 봉인을 확인하고 어제 봉수를 적어놓은 기사가 상대에게 기보를 보이고서 그 수를 판 위에 두었다. 말하자면 지난번 마지막 수를 상대에게 숨기는 것이 봉수다. 한꺼번에 끝나지 않는 바둑은 흙의 수로서 중단하는 것이 옛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었다. 상수에 대한 예의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상수가 유리하므로 최근에는 그 불공평을 막기 위해서 이를테면 저녁 5시까지 둘 약속이면 5시에 둘 차례에 닿는 척의 수로서 중단하기로 개정되었다. 그것을 다시 한 걸음 앞세워서 그 중단하는 마지막 수를 봉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장기에서 먼저 봉수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바둑에서도 본받은 것이다. 상대가 둔 수를 봐두었다가 이어서 자기가 두는 수는 다음 계속하는 날까지 천천히 연구를 하며 거기에다 그 하루 이상 며칠간은 제한된 시간에 들지 않는다는 불합리를 가능한 한 적게 하려는 궁리 끝에 생긴 규칙이었다. 모두가 다 융통성이 없는 규칙 투성이가 되고 예도의 아담한 정치도 쇠퇴하고 장자에 대한 공경도 잃고 상호간 인격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오늘의 합리주의로 인하여 명인은 그 생애의 마지막 바둑에서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 못할 것도 아니었다. 바둑의 도에서는 일본 또는 동양 고래의 미풍은 손상되어 이것도 저것도 다 계산과 규칙이다. 기사의 생활을 좌우하는 성단도 지극히 세밀하게 정해진 점수 제도로 되어 있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전법이 앞서 기회로서의 바둑의 품이나 맛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진다. 상대가 명인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공평한 조건으로 싸우려는 것이 오늘의 세상 풍조이니 오닥해 칠단 한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또한 바둑도 경기이고 승부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할 것이다. 혼인보 슈사의 명인은 30년 이상 흙을 잡은 일이 없었다. 제2위인 사람이 없는 제1인자였다. 명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후진으로 8단이 된 사람도 없었다. 동시대의 상대는 완전히 제압을 하고 다음 시대에는 지위를 따를 자가 없다. 명인이 작고한 지 10년이 지난 오늘 바둑에서는 아직도 명인이라는 지위를 계승하는 방법이 세워지지 않는 것도 하나는 슈샤의 명인의 존재가 그만큼 위대했던 까닭도 있을 것이다. 도로서의 바둑 전통을 존중한 명인은 아마도 이 명인이 마지막일 것이다. 장기의 명인 쟁탈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군의 뜻이 주가 되고 명인이라는 지위는 우승기의 명칭이 되고 경기를 흥행하는 자의 상품이 될 것이다. 따지고 보면 명인도 이 인퇴기를 전대미문의 대국료로 신문사에 팔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며 명인이 자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신문사의 권유로 끌려 나온 편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또한 한번 명인의 지위에 오르면 죽을 때까지 명인이라는 일대제나 단급 제도 같은 것도 일본의 여러 가지 예도의 유파나 이에모도의 면허제도처럼 봉건제도의 유물일지도 모른다. 현재의 장기 명인전처럼 해마다 명인 지위를 쟁탈하는 바둑을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면 슈샤의 명인은 더 일찍 죽었을지도 모른다. 옛날은 일단 명인이 되면 명인이라는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연습바둑은 두어도 시합은 피했던 것 같다. 65세의 노령으로 승부바둑을 두는 명인은 예전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두지 않는 명인이란 존재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슈사의 명인은 구시대와 신시대의 경계에 선 사람인 것 같다. 구시대 명인으로서 그 정신적 숭배를 받는 동시에 신시대 명인으로서 물질적인 공리도 얻었다. 그리고 우상을 예배하는 마음과 파괴하는 마음이 교차하고 있는 때에 낡은 타입의 마지막 남겨진 우상으로서 일어나 명인은 최후의 바둑에 임한 것이었다. 또한 명인은 메이지의 빠른기에 태어났다는 행운도 있었다. 이를테면 지금의 오청원은 슈사의 명인의 수업시대 같은 속세의 고됨을 겪지는 않고 있으며 가령 그 바둑의 천재가 명인을 능가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바둑 전체의 역사처럼 보이는 일은 이미 없을 것이다. 명인은 메이지, 다이쇼, 쇼와 3대에 걸친 빛나는 전력과 오늘날 바둑의 융성을 가져온 공적으로서 바둑 그 자체를 상징하고 서 있는 것이었다. 그런 노명인이 이 바둑으로 최후를 장식하는 것이므로 만족할 만큼 좋은 작품을 두게 하자는 후진의 위로, 무사도의 마음가짐, 예도의 뜻깊은 아량이 있어도 좋으련만 명인을 평등한 규칙 바깥에다 두지는 못했다. 법을 만들면 법의 틈을 타는 강교가 작용을 한다. 간사한 전법을 막기 위해서 규칙을 설정하면
다시 또 그 규칙을 간사하게 이용하는 전법을 생각하는 이가 젊은 기사들 중에는 없지도 않다. 제한시간, 중단, 봉수 같은 것도 여러모로 연구해서 무기로 사용된다. 그 때문에 작품으로서의 한 판의 바둑이 불순해진다. 명인은 바둑판을 대하면 옛사람이었다. 그러한 지금 시대의 자질구레한 술책은 알지 못했다. 적당한 기회를 봐서 자기에게 편리할 듯 싶은 시기에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중단을 했다. 중단하는 점을 하수로 하여금 두게 하고 다음 계속 날짜도 자기가 정하는 식으로 상수의 커다란 차이를 당연한 관습으로 하여 명인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을 그렇게 대국해 왔다. 시간의 제한도 없었다. 그리고 명인에게 허용된 커다란 차이도 명인을 단련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점은 오늘날의 융통성 없이 치밀하게 짜인 규칙에 비할 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명인은 평등한 규칙보다도 지난날의 특권이 몸에 배어 있으며 이를테면 오청원 5당과의 대국에서도 명인이 병이 난다든가 해서 명랑하게 진척이 되지 않아 의심스러운 말이 퍼졌을 정도이므로 이번 인퇴기에서는 후진 기사들의 엄중한 대국 조건으로 명인의 자의를 방지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 바둑의 대국 조건은 오다케 7단이 명인과 의논해서 정한 게 아니다. 일본 기원 고당자들 리그전을 하기 전에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다. 오다케 7단은 고단자의 대표로 그 서약을 명인에게도 이행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뒤에 명인이 병이 나고 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생겨 오다케 7단이 이 바둑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번 주장한 태도에는 후진으로서 노명인에 대한 예주를 갖추지 못했고 앓는 사람에 대한 인정이 없고 경우만 내세워 도리어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진행 담당자들을 심히 애타게 했지만 언제나 정당한 이유는 7단에게 있었다. 또한 한 걸음을 양보하다가 100걸음을 양보하게 될 염려가 있고 한 걸음을 양보한다는 마음의 이완은 패국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필사적인 승부에 그런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이 바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할 입장이며 그 각오를 굳힌 7단으로서는 상대가 주장하는 대로 따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상대가 명인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 방자한 버릇이 나왔다고. 그래, 7단은 더욱 완고하게 규약을 관철하려고 고집한 점도 어쩌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에게는 덜 정도였다. 물론 이와 같은 대국의 조건은 판 위에 벌어지는 바둑과는 별도이다. 두는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은 상대의 사정을 참작해서 요구를 들어주고 판 위에서 가차없는 싸움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기사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명인은 불리한 상대를 만난 것인지도 모른다. 13. 승부의 세계에서는 항상 영웅을 실력 이상으로 높이 평가하는 게 관객의 취미인 것 같다. 호적수가 대립을 하는 것도 인기를 부르지만 오히려 절대적인 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닐까? 불패의 명인이라는 커다란 모습은 모든 기사들 위에 솟아오르고 있었다. 명인에게도 생애의 운명을 건 싸움은 여러 번 있었는데 참으로 중대한 시합에서는 진 일이 없었다. 명인이 되기까지의 싸움은 힘이 발전하는 기세였다 하더라도 명인이 되고 나서 더욱이 만년의 싸움에서도 세상 사람이 모두 그 불패를 믿고 자기 자신도 그런 신념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오히려 비극이라고 하겠다. 장기의 셰킨의 명인은 지고도 마음이 편했던 데 비하여 슈사의 명인은 괴로운 위치에 놓인 사람이었다. 바둑에서는 열의 7은 선수가 반드시 이긴다고 하며 명인이 100을 쥐고 7단에게 진다 해도 그게 보통이었지만 세상 아마추어는 그런 것을 모른다. 대신문의 힘에 움직여 대중료의 액수로 권유를 당했을 뿐 아니라 명인의 뜻은 예도를 위해서 자기가 나아가는 의의를 크게 평가했을 터이지만 역시 그 마음속에 타오르는 것은 둘 수 있다는 투지였음에 틀림이 없다. 질른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 듣더라면 아마도 나올 명인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결과는 마침내 불패의 영관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명인의 생명도 사라지고 말았다. 명인은 자기의 특이한 천명에 따라서 일생을 관철했으며 그 천명에 따르는 길이 마지막에는 천명에 반항하는 일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까? 그 절대적인 한 사람인 불패의 명인이 5년 만에 등장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나 있었을 대국 조건도 인정을 받은 것이었다. 뒤에 와서 생각하면 이 과대한 대국 조건도 옛 시대가 남긴 꿈이나 유령이었던 것 같다. 거기에다 이 조건의 약속은 고요관에서 있은 이틀째 대국대 명인에 의해서 깨뜨려지고 학군에 도착하자마자 또 깨뜨려졌던 것이다. 고요관에서 사흘째인 6월 30일에 학군에로 갈 작정이었던 것이 폭우로 물난리가 나서 7월 3일로 연기되고 다시 8일로 연장되었다.
간토 지방은 물바다가 되고 고베 지방도 피해를 입었다. 8일에도 아직 홋카이도의 복구는 완전하지 않았다. 가마쿠라에 있었던 나는 오후나 역에서 명인 일행이 탄 기차로 바꾸어 타게 되는데 도쿄발 3시 15분의 요네하라행 열차는 9분 늦어서 왔다. 이 기차는 오다케 7단에 있는 히라즈카에 증거를 하지 않으므로 오타하라 역에서 기다리고 있자니까 이었고 7단이 파나마 모자의 앞차량을 내리고 감색 여름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산에 들어박힐 준비로 고요관에도 가지고 왔던 그 커다란 트렁크를 들고 있다. 얼굴을 보더니 맨 먼저 물난리 문안을 한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뇌병원 같은 데는 지금도 보트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뗏목이었어요. 라고 7단은 말했다. 미야노시다에서 노가시마로 내려가는 케이블카를 타고 곧장 밑으로 하야카와를 보니까 탁한 물이 광포하게 넘쳐 흐르고 있었다. 다이세이 과는 강 가운데의 섬처럼 서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 7단은 방석에서 내려앉아 선생님 피곤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명인도 반주를 몇 장 기울여 적당히 근황한 기분으로 몸짓을 섞어서 만담을 할 만큼 기분이 좋았고 오다케 7단도 소년 시절의 추억이나 가정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그러다가 명인이 나에게 장기를 두자고 도전을 했으나 내가 주저하는 것을 보더니 그럼 오다케씨 이 장기는 3시간 가까이 걸려서 7단이 이겼다. 이튿날 아침 명인은 목욕탕 옆 복도에서 면도를 시키고 있었다. 내일 싸움에 출전하기 위해 몸을 단정하게 하는 것일까? 거기 있는 의자에는 머리를 의지할 데가 없으므로 부인이 뒤에 다가서서 명인의 덜미를 받치고 있었다. 그날 저녁에는 입회자인 오노다 6단이나 야하타 간사도 다이세이 관에 도착하여 명인이 도전하는 장기나 2점 따기로 떠들썩하게 흥겨웠다. 명인은 2점 따기, 일명 한국 오목을 오노다 6단에게 계속해 지면서 오노다 씨는 대단히 강하군 하고 감탄했다. 니치니치 신문의 바둑 담당 기자인 고이와 나와의 바둑은 오노다 6단이 기보를 기록해 주었다. 6단이 기록을 맡아준다는 것은 명인의 대국에도 없는 호화로운 판이다. 나는 흑으로 5집을 이겨 이 바둑은 일본 기관 잡지 기도에 실렸다. 학군에 온 피로를 씻기 위해 하루를 쉬고 7월 10일은 드디어 대국을 계속할 약속날이다. 대국날 아침이 되면 오다케 7단은 몸매부터 달라진다. 입을 굳게 다물고 평소보다 좀 치켜오른 어깨를 흔드는 것처럼 긴장을 하고 복도를 걷는다. 눈꺼풀이 부푼 가느다란 호꺼풀 눈이 대담한 빛을 낸다. 그런데 명인으로부터 불평이 나왔다. 이틀 밤을 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 때문에 잠을 잘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곡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진 방으로 바둑판을 옮겨 사진만이라도 찍자는 요청을 받고 명인은 마지못해 판 앞에 앉았는데 이 여관을 대국 장소로 하는데도 은자는 뜻을 표시했다. 잠이 부족하다는 정도의 사고가 대국을 계속할 약속 날짜를 연기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고 부모의 운명을 못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바둑판 위에 쓰러질 병이라도 대국 날짜를 지키는 게 기사의 습성이다. 오늘날에도 그 예는 드물지 않다. 하물며 대국날 아침이 돼서 불평을 말한다는 것은 아무리 명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될 방자한 태도였다. 중대한 바둑인 때문이었겠지만 7단으로서도 더욱 중대한 바둑이었다. 고요관에서도 또 여기서도 대국을 계속할 때마다 닥쳐서 약속이 위반되는 형편이라면 심판관의 권위로서 명인에게도 명령을 내리고 재결을 할 수 없는 관리자가 없으므로 7단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위태롭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오다케 7단은 깨끗이 명인에게 따랐다. 그다지 얼굴에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여관은 제가 선택을 했는데 선생님이 못 주무신 건 죄송한 일입니다. 라고 7단은 말했다. 조용한 여관으로 옮겨 선생님을 하룻밤 잘 쉬게 해드린 다음에 다시 내일 부탁을 합시다. 7단은 이 도가시마에 전에 온 일이 있어 바둑을 두기에 좋을 줄로 생각해서 여기를 지정했던 것 같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큰 비가 와서 물이 불어 바위가 떠내려갈 만큼 물소리가 시끄러우므로 하야카와의 흐름 속에 서 있다시피 한 여관에서는 정말 잠들기 어렵다. 7단은 책임을 느끼고 명인에게 사과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고의 기자와 더불어 조용한 여관을 찾으러 나가는 육가다를 걸친 7단의 모습을 나는 보고 있었다. 14. 당장 그날 정오전에 나라야 여관으로 숙소를 옮겼다. 그리하여 이튿날 11일 나라야 여관 1호 별관에서 12일 3일 만에 대국이 계속되었다.
이날부터 명희는 바둑에 몰두하여 두 번 다시 자의를 부리지도 않고 이성의 육신을 남에게 맡긴 것처럼 유순했다. 인태규의 입회인인 오노다 6단과 이와모토 6단 두 사람이었는데 11일에는 이와모토 6단이 오후 1시에 도쿄로부터 도착하여 복도의 의자에 앉더니 산을 쳐다보았다. 달력에서는 6월 장마가 개는 날, 아침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햇빛이 나서 축축한 땅에 나무의 그림자가 보이고 연못 잉어도 빛깔이 맑게 보였는데 대국이 시작될 무렵부터 다시 엷게 흐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도코마에 장식한 꽃가지가 희미하게 흔들릴 만큼은 산들바람이 있었다. 들어있는 폭포와 하야카와의 여울물 소리 외에는 멀리서 석공의 끌소리가 들릴 뿐이다. 들에 핀 참나리꽃 향기가 풍겨온다. 무슨 새인지 대국실의 너무나 조용한 분위기를 스치듯 처마 끝으로 커다랗게 날았다. 이날은 12의 봉수부터 흑 27의 봉수까지 16수 진행되었다. 중간에 나흘 쉬고 7월 16일이 학군에서 둔 두 번째 대국의 계속이었다. 지난번까지 감색무늬 옷을 입었던 기록계 소녀도 여름철답게 흰 비단 삼배로 갈아입고 있었다. 별관이라 해도 같은 뜰 안에 있는 외딴채인데 본관까지는 200m나 떨어져 있다. 그 길을 점심을 먹으러 돌아가는 우연한 모습이 내 눈에 띄었다. 1호 별관의 문을 나오면 길이 조금 치받치 오른다. 명희는 허리를 조금 구부리고 혼자서 올라간다. 뒤로 가볍게 맞잡은 조그마한 두 손바닥 수상은 잘 보이지는 않으나 검이 매우 세밀하게 얽혀 있는 것 같으며 그 손에 접힌 부채를 곁들여 들고 있다. 허리에서 조금 구부리면서 그 상체는 반듯하게 서 있으므로 오히려 허리부터 아래로 다리가 불안해 보인다. 한쪽 얼룩조리대 밑에 흐르는 도랑물 소리가 들리며 길은 널찍하다. 단지 이것뿐이다. 그러나 이 명인의 뒷모습을 보고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뭔지 깊은 느낌이 있었다. 대국장을 나와서 바로 물끄러미 걸어가는 뒷모습은 현세를 벗어난 것처럼 조용하고 쓸쓸하다. 메이지 시대 사람의 사라져가는 모습으로도 보였다. 제비, 제비 하고 명희는 모기에 걸린 진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하늘을 우르르 걸음을 멈추었다. 메이지 대제 어주련 어좌소의 주추라고 새긴 바위 앞이었다. 주춧돌 위에 가지가 펼친 백일홍은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 나라야는 옛날 귀인이 묵던 큰 여관이었다. 오노다 6단이 뒤를 쫓아 한 걸음 뒤에서 명희를 부축하듯 따라갔다. 방 앞에 있는 연못의 돌다리에 명인 부인이 마중을 나왔다. 부인은 오전과 오후 언제나 대국실까지 전송해 오지만 명인이 바둑판 앞에 앉을 무렵 시기를 보아서 슬그머니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점심시간과 그날 진행이 끝날 시간에는 반드시 마중을 나온다. 이때 내가 본 명인의 뒷모습은 어쩐지 평형이 잡히지 않은 것 같았다. 말하자면 바둑 산매경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고 있어 꼿꼿한 상체는 그대로 대국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밑이 위태로운 것이다. 더 높은 정신의 모습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명희는 방심하고 있지만 상체는 바둑판을 대하고 있을 때부터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여향 같은 모습이었다. 제비 제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목이 쉬어서 나지 않으므로 비로소 명희는 자기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노 명인에게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 명인이 나에게 그리운 사람이 된 것은 그때 그런 모습이 내 마음에 스며든 까닭도 있을 것이다.